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제 성과 분야는 올해 27위로 지난해보다 7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이 국가 경쟁력 하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 IMD가 매년 이제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를 내놓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 단계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단 말이죠. 사실 이 지표가 그만큼 경쟁력 있고 좀 신뢰할 만한 지표인지가 좀 먼저 궁금하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다르죠.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참고 자료다. 참고 자료고 유사한 그 보고서로 WEF에서 네. 가을에 내는 경쟁력 보고서가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네. 이쪽인데 참고로 WEF 포럼의 작년도 우리나라 순위는 15위였어요. 예. 네. 이번에 27위, 8위인데 네. 이 IMD 보고서의 그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좀 알고 싶어서 어제서부터 들어가 봤는데 네. 이게 돈을 내야 돼요. 아. 우리나라 돈을 한 150만 원 정도를 돈 내야 내야만 되는구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되어서 예. 네. 조금 아쉬웠고요. 반대로 WEF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 공식을 일일이 다 무료로 그냥 다 공개하기 공개하는군요. 때문에 좀 알 수 있는데 예. IMD 이 자료를 제가 그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니까 좀 수긍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나라가 거시경제성과에서 물가에서 네. 세계 53위라고 나왔어요. 전체 68개국인가 대상국 중에서 아니 지금같이 우리 물가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데 50위 이하로 나와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의 효율성 안에 경영활동이라는 지표가 들어가 있는데 네네. 조금은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네. 그게 지금 34위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저게 낮다는 건데 주목해야 될 게 그 세부 항목 중에서 경영활동이라는 세부 항목이 있는데 네. 경영활동에 대한 세부 항목은요. 지금 우리 47위예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IMD는 적어도 저한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네. 뒤에 우리 정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가, 네. 어느 부분이 더 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개선하는가 그런 쪽으로 저는 이 자료가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다. 네. 그러나 27위 8위라고 하는 수치 자체가 네, 네. 한 단계 떨어졌다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정부가 뭐 굉장한 공적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참 어찌 됐든 간에 이 IMD 국가 경쟁력 순위가 나왔으니까 이 지표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싱가포르이고 2위가 홍콩이고 이제 미국이 3위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28위인데 이게 말레이시아가 22위고 태국이 25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태국과 말레이시아보다도 낮다라는 점은 약간은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더 충격받은 게요. 5위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츠였어요. 아랍에미리츠. 네, 그리고 나오네요. 또 예. 보면 중국이 14위고 카타르가 10위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타르보다도 못한가 이런 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수치를 보고 일본이 우리보다 낮으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더 있고 중국이 더 높으니까 우리보다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저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이런 수치를 이번에 정부가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보도 자료로. 이거 왜 하나 싶어요. 이 분명히 이제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자랑하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우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낮은가 네. 그 낮은 원인이 들여다봤더니 보세요. 교육이요. 교육 부분에서는요. 네. 우리가 지금 30위입니다. 세계 30위. 굉장히 낮아요. 교육이 3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인프라 이런 쪽에서 낮고 그다음에 또 낮은 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생산성이 지금 세계 40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낮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지표를 봐야지 중국보다 낮다고 또 뭐 그저 일본보다 높다고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경쟁력 일단 순위가 나온 건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경제 성과가 굉장히 저조했다는 부분이 아마 눈에 띄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면 뭐 국내 경제, 국제 무역, 또 고용, 물가, 뭐 최근에 우리가 IMD 지표가 아니더라도 계속 경제 지표상에서 계속 접했던 부분들이 이번 항목에도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성적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과가 안 좋은 부분을 봤더니요. 오히려 국내 경제는요. 16위로 나왔어요. 네. 국내 경제는 16위로 나오고 어디가 나빴냐 봤더니 아까 물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물가가 53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제 무역이 45위, 국제 투자가 30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과가 27위로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국내 경제보다도 국제 무역, 국제 투자, 물가 쪽에서 굉장히 점수가 등위가 낮았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고 왜 우리 무역이 세계 지금 10대 무역 대국인데 수치가 45위로 나왔는가? 그리고 작년에는 35위였는데 45위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궁금해서 계산 그 근거를 좀 들려고 봤더니 보시려면 1,400불을 네, 내라고 역시 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못 봤는데 조금 이게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경제, 뭐 무역, 고용 하는 순위들이 하락한 것 자체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반영을 해야 돼. 우리가 뭔가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그렇죠. 거는 느끼고 뭐 반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올해 1분기 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사실 충격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경쟁력 순위도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에 이 지표를 봤더니 노무현 정부 때하고 지금 수준이 거의 28위, 7위 때였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가 조금 높았어요. 22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 내후년도에 이 수치가 전 크게 개선이 되겠어요.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번 그 발표를 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향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26위로 5위로 올라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로 스스로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 생산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생산성 세계 40위권이니까 그다음에 노동시장도 올라갔다 했지만 36위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산성 부분, 노동시장 부분 그리고 이제 교육 인프라 부분 이런 쪽에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는가 이런 쪽으로 정부가 조금 역량을 모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정보 효율성 분야를 좀 살펴볼게요. 이 정보 효율성이라고 하니까 참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9에서 31에 일단은 두 계단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또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 기업의 부담을 지원하는 식의 이런 재정 정책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재정 문제는 여기도 그 재정이라고 하는 세부 항목이 있는데 그 조세나 재정 문제를 보면 22에서 24위로 재정 문제가 조금 악화됐고 조세도 17에서 18위로 떨어졌는데 정부 효율은 지금 세계 31위잖아요. 네네. 27에서 31위로 29에서 떨어졌는데 가장 크게 그 영향을 준 게 뭐냐 하면 규제 부분이에요. 규제 개혁 부분이에요. 예, 규제 개혁 부분에서 47위에서 50위로 쿡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반 제도 저는 그래서 이게 그동안의 복지 지출이나 또는 어떤 국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렇게 나빠진 게 아니고 그 규제 개혁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이 부분이 좀 순위를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규제에 대한 지적들은 계속 지금 누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경제 활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진짜 정부가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작년에 나온 그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이 규제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는 순위가 40위권 나왔지만요. 그 WEF 보고서는 더 치명적으로 낮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의사의 심정으로 즉 한국 경제를 고치는 의사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환자가 정말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이런 터주는 그리고 해석할 때 좀 긍정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저는 공무원들이 정말 조금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이게 안 바뀌니까 이 규제 완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두 단계를 하락을 했던데 사실 현 정부 들어서 SOC 투자를 좀 줄였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뭐 인프라가 우리는 이제 여기는 그냥 아까 이야기한 사회 인프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과학 인프라, 아까 교육 인프라 교육 말씀해 인프라, 네. 그다음에 기술 인프라, 예. 보건 환경 인프라 좀 총체적인 걸 다 5개 따지는 기준을 거군요. 예. 합쳐서 인프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많이 떨어진 분이 교육 분야하고요. 예. 그다음에 기술 인프라예요. 네네. 그래서 교육 인프라, 이 기술 인프라, 그다음에 보건 환경 인프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라는 것은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철도 이런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기술, 그다음에 교육, 환경 이걸 포함하는 좀 거예요. 무형의 인프라들이 다 들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인프라가 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의 인프라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교육, 기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일 것 굉장히 같은데.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 대학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기술 교육은 너무 등한시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정부가 기존 그 대학, 일반 대학에 대한 지원보다도 기술 교육, 뭐 네. 2년짜리든 4년짜리든 그리고 기술 교육은 항상 현장하고 손을 잡고 해야 그래야 되거든요. 되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 기술 교육 기관들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자기 모교 그 기술 학교를 가봤더니 그 기술 학교에 있는 기자재가 30년 전에 자기가 공부할 때 기자재가 그대로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술 교육이 그만큼 그 홀대를 받고 있다. 전 이 부분이 전 국가 중심의 정책의 중심에 저는 와야만 이 기술 인프라가 좀 개선된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세부 항목이 다 하락한 건 아닌데 그 4개 분야 중에서 기업 효율성 부분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9개 단위나 상승했는데 저는 약간 이게 참 의아하죠. 예, 사실. 왜냐면은 네. 이게 기업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정부는 친노동 성향을 갖고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효율성이 증가됐다. 그 기업 효율성 안에요. 예. 노동시장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노동시장 부분이 얼마나 개선됐냐면요. 53위에서 36위로 이 기업 효율성 많이 부분이 한데 그죠. 노동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활동이 55위에서 47위로 8위 올라갔거든요. 네. 요 두 요인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그 기재부 보도에서도 기업 효율성 부분이 43위에서 34위 9계단 올라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것이 왜 다른 기준 중에서는 가장 낮은가? 제일 낮습니다. 이게 34위 아닙니까? 예. 네. 정부 효율 24위죠. 경제성과 27위죠. 인프라 20위란 말이에요. 기업 효율성이 가장 낮거든요. 제가 만약에 기재부에서 보도서를 냈다면은 기업 효율성이 개선은 9포인트 됐으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보고서를 보면 네. 기업의 효율성 부분이 9계단 올랐다. 네. 저는 그 좀 시각이 그러네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도 보면 기업 효율성이 34위로 가장 낮네요. 낮습니다. 네. 높아진 건 맞지만 가장 낮은 순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정부에서는 높아진 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초점 거죠. 줬고 아무래도 저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정책적인 거 보면 소득주도 성장의 영향을 뭐 이 부분에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성장률도 많이 둔화됐고 네. 그다음에 그 기업의 소비도 그다음에 투자도 수출도 다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과 부분에서 떨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언급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우리 경쟁력을 한 단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결과인데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이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죠. 네네. 자, 사실 뭐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추경 얘기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필요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경제학자로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일단 된다고 보십니까? 금리는 더 낮추면 굉장히 금융시장에 좀 혼란을 가져올 예. 가능성이 있어요. 환율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외국 자본 유출도 그러니까 일단 금리는 저는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어줘야 되겠고 내일 네. 물론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추경은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난맥상 때문에 이 발동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둘러서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추경을 마무리해서 저는 올리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추경안 자체가 7조가 안 되는 그 금액이기 6조 7천억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부분적으로 한 3조 정도 해가지고 미세먼지하고 강원도 화재 제쪽. 하더라도 뭐 그 경제 성과에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네네. 여야가 손을 잡고 새로운 하반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여야가 합해서 어떤 그런 그 의정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빨리 보여주도록 주도권을 저는 정부가 빨리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계속 이렇게 난맥상으로 가는 것은 아무한테도 저는 보탬이 안 된다고 봐서 네. 빨리 추경 국면을 부분적이긴 하지만 마무리하고 우리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6월 달 넘어가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거죠. 여야가 교수님 말씀을 좀 보고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IMD 국가경제평가 관련해서 신세돈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